여러분은 혹시 중위연령이란 말의 뜻을 아십니까? 중위연령. 한 나라의 인구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중위연령은 혹시 몇 세인지 아십니까? 예, 현재 시점에서 4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나이가 있는 편이죠. 낮은 중위연령의 국가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위 연령도 낮고요. 그리고 인구도 9,700만, 즉 한 1억에 가까운 인구고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베트남을 많이들 기회의 땅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기만 할까요? 장밋빛 전망으로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대의 독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조영태 교수님이 쓰신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고요. 지난 시간에 일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서 베트남에 관련된 그 내용을 제가 추출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은 정말 기회의 땅일까? 베트남에 투자하기 전 알아야 할 네 가지 진실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구성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먼저 베트남의 장점이 뭔지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이 책에서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추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중위 연령이 27세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위 연령이 낮다는 것은 젊은 나라라는 거고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매력적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19년 기준으로 인구가 9,700만에 이릅니다. 1억 가까운 인구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인구 1억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는 분명히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높은 교육열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을 우리가 가서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의 꿈이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이요 이런다고 합니다. 교육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베트남은 해외 레퍼런스를 수용하는 것도 적극적이라는 거죠. 해외 사례들을 잘 수용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풍부한 농촌 인구도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농촌 인구가 왜 장점일까요? 그 대목은 제가 책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그 내용이 좀 담겨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풍부한 농촌 인구도 큰 강점이다. 인구학에서 농촌 인구는 매우 중요한 판단 지표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농촌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3%가 도시에 살고 있다. 반면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65%가 농촌에 산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리는 현상을 보고 자국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농촌 붕괴를 막으려는 시도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농촌 인구도 큰 장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정책을 전개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베트남, 인근 국가의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 네 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시장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인구가 뭐 1억 7천, 8천 이렇게 즉 2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어서 이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어떤 시장,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 나라들은 수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베트남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다. 이 책에서 제가 7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렸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책을 쓰신 조영태 교수님은 다른 측면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즉, 4가지 사실을 좀 주의하면서 투자를 결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베트남의 단점은
첫 번째는 자국 기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함께 살펴야 한다. 첫째, 일단 자국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기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은 해외 기업 일색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베트남 자체의 기업이 없다는 거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적되는 단점은 뭐냐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이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 대목도 제가 한번 본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나옵니다. 둘째,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이동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인맥과 출신 성분과 재력에 따라 승진 속도가 다르다. 고위 공무원이나 사업가의 자녀들은 아예 처음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정책하는 등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즉 뭔가 그 사회가 좀 이렇게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렇게 막 도전해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지 그 인센티브가 생기는 건데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되는 건 뭐냐?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 대목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교육열이 높지만 자국 기업이 거의 없으므로 이들을 흡수할 일자리가 많지 않다. 그런데 베트남은 교육열도 높고 양질은 아니어도 대학의 수도 적지 않음에도 자국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졸자의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예. 앞 시간에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1972년생이 100만 명 태어나서 38만 명이나 대졸자에 나왔을 때 거의 취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베트남은 대졸자의 취업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베트남에서도 현재는 젊은 나라이지만 인구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앞서 말한 대로 베트남에서도 고령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어느 사회에서든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첫 번째, 자국 기업이 없고, 두 번째,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이동 가능성이 희박하고, 세 번째,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는 많지 않다. 네 번째, 베트남에서도 고령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영태 교수님은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약 2,100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베트남의 인구 구조와 해외 자본 투자 그리고 점진적인 사회 발전을 통해 아마도 1인당 GDP 5,000달러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것 같다. 그때까지 교육 인프라 및 자국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성장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한마디로 태국처럼 되는 것이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려면 이 모든 면을 두루 검토해야 한다. 결론이 느껴지시나요? 정리가 되시죠? 베트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매력적인 장점들이 있지만 투자를 펀드든 부동산 직접 투자든 이런 걸 고민하실 때 이런 네 가지 사실들도 이 네 가지 진실들도 분명히 판단하고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